트럼프는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큰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예. 토론할 때쯤에 그 신문 기사로 연준에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기사가 네. 신문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뭔가. 나가십시오. 그러면 영화에서 보던 식대로 그죠? 네. 박스에 짐 딱 담아가지고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연준이라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고 네. 금리 인하해라, 파월 자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교황 돌아가셨을 때, 네. 선종하셨을 때 사진도 있고 당신 시키면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교황에 비해서 연준 의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역 정책으로 일으킨 하나의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의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와 환율 기축 통화의 지위 문제,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책이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정도는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은 지금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에 있고, 통화 정책 면을 놓고 보면 미 연준의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알듯 모를 듯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을 임면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러나라는 소리와 함께 금리 인하하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면서 향후의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의 문제도 있고 해서 미국 경제의 향방이 결국 중국 경제, 한국 경제의 향방까지 영향을 주어서 얼마 전에 미국을 최근 다녀오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준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예. 네, 동부에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DC랑 잠시 갔다 왔는데 네. 사실 1월 달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1월 달에 취임식 때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조용해졌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취임식 때는 이제 워낙 사실 미국에서 그만뒀다가 다시 한번 쉬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공화당 쪽에서는 축제 분위기였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는 8년 전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8년 전부터 4년 전까지 한번 당해보고 나서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라고 해서 전혀 항의를 안 하고 포기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1월 달에는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으니 한 100일쯤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물론 관세를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큼 아니지만 자기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혼란을 조금 새로 생기는 혼란도 있고 줄어드는 혼란도 있고 그런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 연준 친구분들도 만나고 오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2박 3일 워싱턴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때 하루가 빈 날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친구들이랑 그래도 워싱턴 한국인 사무소도 있습니다. 네. 사무소 분들하고 점심 먹고 예. 워싱턴에 계시는 한국인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커피 마시고. 한국 경제학자들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연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제가 일할 때는 서너 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연준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요. 예. 네, 왜냐하면 처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 많이 늘고 해가지고요.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준 경제학자들이.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그동안에 형성이 됐거든요. 이제 또 바뀌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연준의 전체 고용 총량은 변함이 크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미국에는
그게 이제 미국식의 그 신축적인 노동시장인데요. 네. 연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네. 또 거꾸로 그 얘기는 반대로 많이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오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전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큰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통화 네. 정책에 대해서. 예. 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날 같은 날 통화 정책 발표할 때쯤 그러니까 토론할 때쯤에 그 신문 기사로 연준에서 10%가 20% 인력을 감축한다는 기사가 네. 신문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도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네. 그때 마침 그 공개시장 회의 열릴 때 분위기였던 모양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그 뒤에 회의 때 분위기. 회의 때 네네. 분위기.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에서 예. 파월이 감축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들으니까 직원들이 일단 그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뭔가. 예. 네. 근데 미국 같은 곳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그야말로 you are fired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자술서 쓰고 뭐 소원수리 쓰고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점, 고용주에 대한 뭐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면 영화에서 보던 식대로 그죠? 네. 박스에 짐 딱 담아가지고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박스 하나 딱 들고 딱 들고 예. 거기다가 그 경찰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자료 가져나가지고 확인하면서 그렇죠. 뭐 연필 그런 것만 집어넣어 가지고 네. 쭉 나오는 2008년에 유명한 그 리만 브라더스 망할 때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방금 주신 내용을 보면 한국 분들이 참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아이, 그럼요. 연준에 30분 정도 계신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두뇌들이 지금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미국 내에는 많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죠? 네, 다른 나라에도 많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별로 안 좋겠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직접 수혜를 받거나 예. 그다음에 그 돈으로 혹은 예. 이제 기분으로 수혜를 받는 측이 아니면 근데 지식인들은 그런 측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가 많이 알기를 시청자분도 그래 아실 건데 연준이라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고 네. 금리 인하해라 파월 자르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은 완전히 독립돼 있고요. 네. 대신 다른 측면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측면에서도 거의 영향을 안 줬는데 트럼프는 다른 측면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다른 측면이라고 어떤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통화 정책을 제한 다른 것들은 의회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받을 수 있고요. 통화 정책만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교황 돌아가셨을 때 네. 선종하셨을 때 사진도 있고 뭐 당신 시키면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교황에 비해서 연준 의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자리이겠죠. 예.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 때 자기 모교에 가서 네. 저런 파월 의장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We lead the world in so many ways, including in scientific innovation and economic dynamism. Our great universities are the envy of the world and a crucial national asset. Look around you, and I urge you to take none of this for granted. When you look back in 50 years, you will want to know that you've done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and strengthen our democracy and bring us ever closer to the founders' timeless ideals. 50 years from now, you'll want to be able to look in the mirror and know that you did what you thought was right in every part of your life. At the end of the day, our integrity is all we have. Guard it carefully. 좀 속에 담겨 있는 뭔가 있었겠죠, 엉어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뭐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 네. 아니면 미국 사회 자체에 대한 그런 반성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내부에서 월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파월 의장을 좀 보호해 준다거나 네. 대신해서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방어벽이 보이지 않는 것에 제가 상당히 좀 의아하다. 네. 이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해서 네. 네 번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네. 두 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우리 김진일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다양한 의견이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관세 정책에 대한 생각 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월가 말씀하셨는데 월가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거는 어차피 월가는 비판을 해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그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월가에서 국채 거래를 통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연준을 도와주는 간접적이지만 가장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국채 가격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도와준 건 아니고 자기들이 실제로 그러면은 미국 위험한데 예, 재정 정책도 위험해지는데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예. 금리가 올라가는 뭐 지금도 계속 올라가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월가가 꼭 굳이 얘기한다면 도와주는 네. 네. 또 그 파워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있는데 그 결국은 그게 얼만큼 네, 재정 정책이 심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예상 때문에 그리고 관세 정책이 얼마나 많은 인플레를 가져올까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그 올해의 금리 인하가 몇 번이 있을 것인가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서 네 번 사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리긴 할까요? 내리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미국도 많이 안 좋아지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으니까요. 네. 한 2분기까지 가면은 제로 성장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가버리면 결국은 그러면 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개를 놓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번을 한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9월이 좋겠습니까? 11월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볼까요? 뭐 비슷한 시기긴 한데 네. 전통적으로는 그 한 쿼터에 두 번씩 미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후반부 거, 후반부 9월 거. 거랑 12월에 그때 이제 전망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방식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원 의원 몇 분이 사실은 파월 의장을 네. 사이드에서 지원하게 됐었어요. 만약에 파월 의장을 자르면 네. 주식시장 감당 못한다. 네. 네.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상원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하원에서 한 표 차로 근근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공화당 의총 가가지고 F워드도 막 쓰고 막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원의 계류 중에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상원 통과는 좀 뭐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4일까지는 해달라 그런 것 같은데. 7월 4일 예. 독립기념일 예, 전까지는 뭘 하고 자기도 예.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좀 일단, 그렇죠. 보여주는 건데 뭔가는 양보를 하겠죠. 트럼프가. 근데 뭐를 양보를 하냐의 문제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내년 11월 선거를 이제 뭐냐면 모든 국회의원은 네. 선거가 끝난 순간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6월 4일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정책이 너무 나가지는 않도록 하는 게 본인의 그 지역구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원 상원에서 이러한 방식의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본인이 워낙 거래의 달인이니까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네. 모디스가 신용 강도했지 않습니까? 피치하고 네. S&P는 10년 전 또 한 2년 전 뭐 이렇게 12년 전 이렇게 강등을 했는데 연준에서 하나의 화해 제스처라고 할까요? 아니면 연준으로서는 당연히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봐야 될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정도의 재정 정책은 도와주고 하는 네. 것이 서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채를 적절하게 매입해 나가는 게 통화 정책 자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과의 조화 그거는 계속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이 다른 쪽에 명령을 하지는 않는 방식이고 그런 네. 식의 간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그 미국 경제에 좋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그 구조조정 말씀도 짧게 하나의 가십거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연준 내부의 개혁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본질은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게 채권 가격을 놓고 최근에 논쟁이 많다. 네. 미국 채격이 하락을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기축통화 지위 문제와 함께 달러와 약세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향후 미국 재정의 감세 법안 통과까지 가게 되면 3조에서 5조 달러까지 적자가 예상이 되고 과연 이런 형태의 적자 정책 재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관세로 메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의문과 함께 문제의 본질은 경제 성장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 첫 번째 미국 경제 성장률 2.3 예상하고 있는데 연평균으로 네.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이 2.3이고 이건 뭐 중국 4.5 그러면 제가 보통 한 50% 할인해 줍니다. 2.5 이렇게 네. 보는데 미국이 2.3 우와 이 정도 되고요. 그렇게 큰 경제가. 그렇죠. 네. 그럼 거대한 에어크래프트 캐리 아닙니까? 그렇죠.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 지금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채권의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가격이 떨어진다. 금리가 오른다. 환율은 약세로 달러와 약세로 가고 있다. 기축통화 문제가 있다.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 같다. 이 문제를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한 동력의 부재의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는 본질적인 미국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내용을 변주어 볼 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학 가르치고 화폐금융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가끔 이제 경제학에서 모든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가장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 이해 못하는 게 화폐이고요. 네. 더군다나 그게 국내에서는 네. 뭐 현금을 가지면 한국은행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예. 국제거래에서 왜 달러를 가지고 하는지 예. 1944년부터 예. 브레튼 우즈에서 그에 대해서 이해는 더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네. 과연 미국 경제가 성장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을까? 2.3이면 충분한가? 네. 하는 그 모든 논의는 전부 다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되고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몇 퍼센트가 좋은지 어느 정도 재정 적자가 좋은지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축통화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아무도 상상이 안 가죠. 과연 뭐가 될지.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뭐 가장 최근에는 파운드가 있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파운드가 무너지고 달러가 44년부터 네.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 등으로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을 안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때 뭐 프랑스 그 쥐스카르인가요? 그 대통령 그때는 장관이었죠. 네. 장관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좀 그야말로 요즘 그 그냥 깨갱했는데 그냥 그럴 끝이었죠. 네. 그 지금까지 뭐 5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불완전한 통화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에는 그 일본 돈이 좀 될 줄 알았는데 또 뭐 플라자 합의 등으로 안 됐고 네. 90년대 말에는 유로가 또 막 치고 올라오다가 그것도 뭐 아니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유안화가 조금 하고 있고 직접 아직도 누구나 다 달러에 대한 믿음은 그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달러에 대한 믿음이 같이 깨질까 안 깨질까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죠. 그게 경제학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데 못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가정하에 2.3이고 지금 트럼프처럼 하면 될지 아니면 안 되다 3은 돼야 되는데 3% 안 가니까 위험하다. 아니다 1.5%만 가도 충분히 트럼프가 정책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숫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환율에 미친 영향이 뭐고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바뀌면서 기축통화의 위치가 유지된다라는 그 프레임인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진짜로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신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혹 그 이 점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환율 시장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이렇게 조정하면 미국이 보고 있다가
조작국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가 된다 이러면은 그 누구도 왜 환율을 조작하려 드십니까? 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기축통화의 파워입니다.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이 과연 기축통화를 버린다?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누가 도전을 해온다? 도전을 받아준다는 조차도 용납이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자연적인 생태계 원리에 따라서 달러와의 위상이 떨어진다.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세계는 아마 1930년대 대공황 같은 공황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혼란이 굉장한 거치고 혼란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군사적으로 말하면 1, 2차 세계대전 정도의 네. 혹은 경제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대 대공황 같은 큰 것을 겪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네. 그때는 뭘 할지.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조금 전에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시작이 되었고 논의가 돼서 시작이 되었고 71년도에 닉슨 샥이 있었고 75년도 붕괴가 있었고 브레튼 우드 체제. 그래서 금본위 제도가 이제 자유변동 환율로 바뀌다가 일본이 좀 고개 좀 쳐들면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돈 좀 벌고 베트남 전쟁 때 돈 좀 벌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딱 올리면서 우리도 좀 기축통화를 해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ADB 아시아개발은행 만들고 뭔가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꿈밤 한 대를 콩 맞은 게 85년 프라자비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뭐 교수님도 아실 거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 말하라고 협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혹은 미란도 꼭 그런 협상을 하지 않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는 게 굳이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걸 해서 억지로 해서 달성하는 것들을 더 부드럽게 그 거래를 통해서 달성하면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식의 그 방향을 적어놓은 그 매니페스토 같은 보고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쪽에서는 강달러, 여기서는 약달러를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강달러라는 거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환율 자체가 아니라 약달러라는 거는 환율에 있어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건데 네. 그게 둘 다 하고 싶은 거죠. 환율 측면에서는 약달러로 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치는 되게 네. 강하게 가져오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해서 힘을 키우긴 싫은데 1등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지금은 계속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그 리볼트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그 주먹으로 1등한 애가 있는데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있다가 걔가 운동을 안 해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겁나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이제 그 30년대에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에서 따라왔는데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볼지 아니면 그 다음 또 100년이 지나갈지 지금은 저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데 트럼프는 그겁니다.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라는 강함 그건 갖고 싶고 그러나 환율은 약해져서 수출은 잘하고 싶고 그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갖고 싶은 거고 미란 리포트도 그러한 모순되는 몇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래를 잘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도와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게 뭐 무역 협상을 비롯한 모든 거래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진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70년대 80년대 미국이 제조업을 해외로 다 뿌려버려 가지고 GDP 개념에는 안 잡히지만 GNP로 지금 당장 돌려버리면 수십억 달러 또는 수백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있는 게 미국의 제조업이다. 정말 제조업이 없는가 미국이. 팍스콘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40%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애플이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한다 그러면 관세 25% 매기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 주요 상품들은 다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GDP 개념으로 보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GDP가 맞냐, GNP가 맞냐고 하는 건데 뭐 그 박사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예. 저희는 GNP를 외웠잖아요. 그렇죠. 다 GNP를. 그러다가 계산의 힘듦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갈등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네. 그걸 그 지적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걸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반성 혹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드린 질문의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과 판단을 한번 여쭤보기 위한 거니까 좀 전에 환율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으니까 네. 지금 1360원대로 아마 떨어질 것 계속 같거든요.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에 좀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안 보내고 버티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 100원 정도 이득을 보니까 1480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저보고 역시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400원대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참 환율은, 이상한 질문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저도 뭐 저는 1,400 초반대 바꿨다가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그 수출하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환율이 무조건 높을수록 좋겠죠. 네, 수출하는 사람은 그런 건데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소비하는 사람은 또 반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대한민국에서 해외 수출을 하는 건 대부분 대기업이다. 네. 그럼 100대 기업이 만약에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나머지 9,900 기업은 다 수입해서 조립 네. 가공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다. 그러면 환율이 낮은 게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수출하는 대기업에게는 높은 게 유리한데 네.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중소기업이 유리한 게 낫지 대기업이 유리한 게 낫냐. 왜? 전체 고용의 88%를 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고용 이야기까지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다들 투자하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도 물론 SK도 물론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환율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 문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GDP를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GDP를 보면 아무리 개수가 작아도 대기업이 워낙 크니까 네. 생산 측면에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아니면 고용을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 연준에서 양대 책무라고 했을 때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그걸 고용으로 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성장으로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네. 그 선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그 차이가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환율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이 건의하시라 그러면 네, 우리 네. 김진일 교수님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은 고용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네, 어느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예, 사실 거시경제가 시작한 게 실업 그렇죠. 때문에 대공황 때 대공황 케인즈가 때문에. 거시경제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국의 고용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좀 이렇게 비순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GDP는 이제 뭐 커피, 연필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저희가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니까 고용을 중요시하는 게 이기적이지만 그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감세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메디케이드나 이런 네. 사회복지 네. 예산안에 네. 사기, 남용에 네. 대한 이슈가 많이 있다. 네. 불법 이민자들이 돈을 쓰고 있고 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푸드 스탬프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일자리가 있다면 네.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포기할 만큼 푸드 스탬프를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 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유럽 경제에서 자꾸 복지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니까 유럽 네, 경제는 결국 유럽 자체의 어떤 평가를 보면 도전 정신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먹고 살기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건 좋은데 새로운 창업이나 창조적인 정신은 없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미리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놓고 네. 한국 경제에 지금 맞닥뜨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네. 자영업자들 지금 붕괴되고 있고 민생 경제 엄청나게 어렵고 수출하는 대기업 몇 개 대기업만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좋은 상황이고 교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성장을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네.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정책을 건의한다는 입장에 있으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역시 네. 고용 문제 네. 쪽으로 보신다는 거죠. 아까 그 미국의 그 메디케이드 말씀하시고 네. 유럽의 사회 안전망 복지 정책, 예.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그 사회 안전망 도와준다는 게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실패하는 그래서 그렇죠. 건강한 실패가 나오면 그건 도와줘야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요. 다시 그 도와주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으면 시도 안 하죠. 네. 실패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너무 안전한 것만 한다는 게 실패했을 때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또 거꾸로 실패했을 때 도와주는 게 너무 잘 돼 있으면 그냥 실패해버리고 도움을 받는 그게 이제 사람의 그 머리 좀 모랄해지죠. 모랄해지는데 그러한 도덕적 해가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도와주는 게 제일 좋으냐 하는 거는 뭐 모든 정책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많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보는 거는 그런 모랄 해자들을 얼마나 줄이면서 도와줄 수 있는가, 과연 그런 거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우리나라 실업급여 대표적인 것이고 유럽의 문제도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고용을 하고 그런 안전망을 주는데 안전망을 주어서 건강하게 새로운 투자 혹은 새로운 위험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되 그렇지만 너무 그 안전망에 기대서 질에 포기하고 네. 질에 취업을 하는 그런 거는 막아주는 그 중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그건 굉장히 어렵고 하면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바뀌니까요.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뭐 저희가 경제에서 쉽게 말할 때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예술,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나가는 그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 못지않게 그 정책을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용은 금리나 이런 그 한국은행이 쓰고 있는 통화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 목표가 되니까 지금 2.75지 않습니까 우리가 2.5까지 낮출 게 거의 뭐 100%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낮춘다 그러면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차이가 네. 나고 네. 미국 연준이 9월이나 12월쯤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한 6개월은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금리 격차에 따른 파급 효과는 또 어떨 건지 네.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내에서는 점점 더 벌어지면 더 벌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런 금리 격차가 과거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해 벌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그렇죠. 겁니다. 예. 처음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 인플레 때문에 올리면서부터 다시 또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요. 네.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튼튼해진 거지. 글쎄 말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재정 정책에 따른 위기 때문에 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뭐 금리라는 게 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게 경제가 성장이 좋아서 올라간 거냐 그게 아니라 프리미엄 때문에 위험해서 올라간 거냐 그 차이인 건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의 금리 올라가는 거는 프리미엄 미국 경제의 위험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점점 벌어지는 한미 금리 차가
아직은 외환의 위기는 가지고 오지는 않고 있죠. 네.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한국의 그 리스크가 네. 변하면 언제든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그런 리스크가 오면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도 빨리 조정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2.75에서 2.5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고 성장의 어떤 궤도에 정상적인 진입 가능성이 엿보여서 네. 경기에 막혀있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경기가 어렵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떨어뜨리겠다. 한국은행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일단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0.5%포인트 떨어뜨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많이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커질 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죠. 갑자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무슨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더 지갑을 닫아버리는 네. 그러한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로 국민들은 모르는데 중앙은행은 알고 있는 네. 그게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야 이것이 경제에 가지고 오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데이터 보니까 그러면 큰 정책으로서 샥을 통해서 알려주는 효과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예. 괜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거꾸로 조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걱정 때문에 그 50이나 75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가 이제 뭐 다 아시는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을 하면서 네.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이슈도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팬데믹 이슈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부동산 이슈가 아직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뭐 언론에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고 뭐 특정 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든지 이 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세종시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매매는 거의 없지만 오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성 그리고 일부 보험사들의 부실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차기 정부나 대한민국 경제가 컨틴전시 플랜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내용이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서 네. 또 그 중에서도 좋습니다. 네. 금리 정책은 따라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재정 분야와 어떤 소통을 가져가면서 네. 재정과 함께 어떻게 이 서로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그 거시건전 정책 혹은 이제 금융 정책 네. 일반을 네.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 이런 거 볼 때 뭐 다른 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가격이 올라갈 때 뉴스가 많이 나고요. 네. 무슨 문제는 생긴 건 터지면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서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막상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괜히 나중에 안 터지는데 얘기하면 안 해도 됐을 때 하는 거지요. 예. 네. 예. 뭐 올라가고 좋은 거는 그래도 뭐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 비대칭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실제로 뭐 금융기관을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많고 네. 그런 굉장히 많은 그 분담금 해가면서 대비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 금융 혹은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의 근저가 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조금 더 넓혀서 재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셨던 그 관세의 문제 네. 일반은 예. 물론이고요. 그리고 팬데믹 같은 것이 또 왔을 때 네. 요즘에 동남아에서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과연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소위 말하는 그 재정적 피스칼 스페이스 여력이 있는가의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분배. 네.
이 성장과 분배 측면을 놓고 볼 때 아까 말씀 주신 아트 오브 사이언스 네.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는 건 신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은 네. 다 경제학자들이세요. 과학 도시고 경제학. 아유 저는 뭐 우리나라 분들 진짜 너무 똑똑해서 걱정이지.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차기 정부가 곧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려 반 기대 반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중중하게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겠다 이러면 제가 볼 땐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거시경제 정책의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네. 교수님이라면 어느 게 우선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그 뭐 항상 이게 맞다라는 거는 없고요. 그게 그렇죠.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그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뽑은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행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정책을 핀 다음에 네. 그것을 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예. 통해서 평가받고 예.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정하고 네. 하는 건데요. 그걸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못지않고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부면 행정부 내,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 내,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내부에서의 그 소통이 돼야 그다음에 외부랑 소통이 되는데 성장과 분배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요 정책은 이래서 피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명확히 들고 나오도록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그 민주주의가 갖는 장점이고 또 거꾸로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소통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그 경직돼 있다. 노동시장만큼 경직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이래 보면 F워드가 S사로 날아다니거든요. 그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뭐 S워드, F워드가 막 날아다닙니다.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상관치 않습니다. 자기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삿대질아 해라 뭐 탁상을 치면서도 강하게 어필. 그렇다고 해서 뒤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이 대화하는 문화, 소통의 문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김진일 교수께 직구준 질문 하나 여쭤보면 연준에 근무하시다가 네. 혹시 이런 소통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적어도 이 정도의 소위 말해서 소통, 네네. 뭐 내가 랭크와 상관없이 지위와 네. 상관없이 네. 이거는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민주주의적 소통이라는 의미가 네. 된다는 사례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리더의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가 있던 그 직장에서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뭐 통화정책국 같은 데였어요. 근데 네. 거기에 상당히 젊은 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 국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국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 굉장히 빨리 승진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럼 그렇다면 한국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야 다 되죠. 위에 있어요. 근데 전혀 안 그러고 다 해요. 다 하고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분이 아무리 계급이지만 뭐 애들 그럼요. 나이는 어리고 하니까 예. 뭐 학교 얘기하거나 그럴 땐 또 그 사람이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뭐 애가 어리니까 네네. 뭐 대학을 안 보내니까 대학 보낸 사람이 최고죠. 뭐 그렇죠. 좋은 대학 보낸 사람이 예. 미국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면 어디 다 모이는 회의에서 저한테 이 자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연설문 무슨 연설문이요? 그러고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지난주에 쓰라고 안 시켰냐고 못 들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저 사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다가 어디서 끊어진 거예요. 그거. 네, 네, 네. 그래서 김진일한테 시켜라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써서 제가 한 사흘 쓰면 그다음에 제 보스가 이틀 보고 고치고 고쳐가지고 자기 책상에 오면 제가 한 번 쫙 고치고 뉴욕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온 거예요. 그럼 큰일 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들 이제 저는 물론 패닉이고 네. 제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잊어먹었지 하고 눈치 게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냥 덮어 그러고 나서 네. 내가 뉴욕 가면서 기차에 쓸게. 예.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갑을 싹 쓰더라고요. 예. 예. 그런 식의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은 이제 아랫사람을, 나이가 많지만 아랫사람을 휘어잡는 그 능력으로서 휘어잡는 방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보다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훅 올라가도 다 좋아하는 게, 그리고 자기 일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뉴욕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딴 것도 해야겠죠. 뉴욕 가는 한 4시간 걸리니까 기차에서. 예. 그러니까 그 기차에서 그럼 나 딴 거 내가 이거 쓸게. 그럼 전부 다 휴 하는 거죠. 문제 삼으려면 진짜 아주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누군가 뭐를 잘못한 거니까요. 그냥 덮고 됐다. 그럼 내가 가서 쓸게. 다음 얘기. 그래서 저도 아주 식겁을 한 적이 있죠. 제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실 때 뭘 적었냐 그러면 권위와 권력은 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성에서 나온다라는 걸 제가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누가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감싸줄 수가 있고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라도 자기가 그걸 다 무마하지만 그 결과는 또 그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넘어가는데 그게 하나의 위협이라든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대화하고 소통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교수님께 여러 가지 미국 상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 한구석에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는지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의 기능이 과연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지키는 데만 몰입하지 않고 정말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이 가치 두 바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미연준 의장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두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첫 번째는 인상 사진은요. 첫 번째는 진짜 사진인데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곳에서 그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귀에 총 맞아서 피 났을 때요. 그 사진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그 교황님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인이 아주 트윗하는 그 사진을 하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멋은 아니지만 나름 컨시스턴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십 년 전에 자기 돈 내서 광고했던 그 무역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그 교황 선종하셨을 때 뭐라고 불렀죠? 굿가이라고 그랬나요? 굿가이라고 그 트럼프의 컨시스턴시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큰 영향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무역을 하면서 이래서 무역을 하는 거를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진짜 뒤집혀서 무역론을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렇지만 그런 지금 있는 틀에서 미국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당해왔다, 속아왔다 하는 거죠. 미국이 44년부터 지금까지 그 80년을 속아 살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미국이 그것 때문에 얻는 이익도 엄청났잖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보는 손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손해에서 많은 피해를 본 특정 계층, 특정 인종에 대해서 그 말이 너무 속 시원하게 와서 지금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있지만 미국 민주주의도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그걸 이용하도록 정치인들은 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연준에 대해서도 연준이 전 세계에 안전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죠. 미국의 성장과 미국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그렇게 할때는 큰일 나죠.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미국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안정이 오는 게 미국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연준에서 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났을 때 연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준에서도 한국 얘기를 하는 게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은 어떤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요. 만약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져도 미국 시장에 아무 영향 없으면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만큼 큰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냉철한 지성의 측면에서의 사실에 대한 이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를 대하는 자세, 무역하는 자세고 관세 협상을 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 대한 한국 국민에 대한 그러한 동감, 예,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킵하는 게 또 동시에 킵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뉴스를 보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3일 선거 후에 책임을 지는 분들도 그런 그 두 가지를 겸비하고 예, 정책을 펴 나가면 뭐 어려운 세상이고 네, 트럼프가 한국의 큰 리스크인 건 사실인데 그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할 말씀을 김진일 교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